네, 그 동영상이라서 뭐 편집도 하실 거죠? 계속 이어서 안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고의 숲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제 옆에는 마고의 숲을 쓰신 작가님이 와 계신데요. 네. 필명은 장성. 네. 필명 장성유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도서연구회 사무총장 신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정희 소장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 제목에 거기 이제 표지에 이름 보니까 장성유 판타지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필명이라고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장성유 작가님은 장정희 소장님으로 저희는 사실 좀 더 친근한데요. 네. 장성유 작가님은 본명 장정희 님이시고요. 쓴 책이 많으세요. 고양이 입학식날, 한국근대 아동문학의 형상, 그리고 강정화 문학상, 율목 문학상, 눈솔 어린이 문화대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네요. 그리고 사단법인 강정한 연구소 이사장으로 강정한 학술연구와 세계화를 위한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을 뵌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항상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서 이 내적 친밀감이 아주 급속히 높아졌는데요. 네, 오늘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고의 숲을 쓰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고쳐서 재출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쓰셨을 때와 그리고 재출간을 하면서 또 그 이미 나온 책을 수정을 하고 계속 거듭 고치셨을 텐데 그 과정과 그때 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신민경 작가님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신민경 작가님도 누룽지 이사대작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중요하고 제가 말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해주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1996년도에 어떤 뭐랄까요, 모인돌 취재하러 가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마고의 숲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초판을 이제 잘 내긴 됐는데 사실 절판이 된 상태에서 용기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19년도에 한 중학생이 이메일 편지를 보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말 읽던 책인데 찾을 수가 없다. 아무데도 판매가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도 생각하셨듯이 사실 제가 방정환 연구소 소장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작가로서의 이런 걸 제가 많이 알리지는 않았던 이유가 재출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제가 덮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간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책을 다시 보면서 그때 처음에 쓸 때는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다시 살려낼 때는 제가 쌍둥이 엄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마음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었어요. 왜냐면 내 욕심을 많이 덜어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 권을 다 읽고 중간에서 멈추게 하지 말고
어쨌든 빨리 재미있게 마법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출발했고, 그런 점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출간하면서 보니까 뭐랄까, 주인공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큰 변화는 없지만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 문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장이 참 좋았거든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아주 쉽게 읽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꼬이거나 막 이런 문장 없이 슬슬 읽혀서 참 좋았는데 아주 많은 그 고민과 수정, 네, 붙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잠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마호의 숲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긴 장편 판타지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창조해내셨어요? 공간 묘사가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창조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을 하나의 동그라미라고 보고, 어느 날 제가 18일 정도 침묵 정진을 했었어요. 내가 그때 이제 아이 낳기 전에 침묵 정진을 하고 벽에다가 커다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인생에 어떤 길을 갈까, 그런 상상하면서 내 손이 그냥 이끌리는 대로 어떤 길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그란 내 인생의 그 공간 속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제 그렸죠. 그 길을 먼저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 쓸 때 나는 9세상으로 나눠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동그란 내 인생의 땅을 9개로 이제 나눠봤죠. 9개로 나눠서 그 남쪽 땅이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세상을 이제 여행하게 될 땅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도 자체로는 그렇게 이제 탄생을 했고, 또 우리 옛날 그 지도 중에 이제 고지도 중에 천지도라든지 그런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잊혀진, 잃어버린 옛날의 어떤 상상 세계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하고 좀 오버랩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나라가 그 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죠. 길을 찾는 게 좀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 작가님은 그 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제가 서름이 쫙 끼쳤거든요. 사실 남들은 이렇게 판타지다, 뭐 아이의 모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결혼하기 전에 썼을 때는 내 삶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게 너무 컸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전부 일제히 문제를 풀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내가 지금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뭐냐면, 난 만약 인생이 70세까지 나의 인생에 주어진다면 나는 35살 때까지는 깨달음, 뭔가 모르지만 깨달음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보고, 또 35살 때부터는 뭔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면서 살면 어떨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면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장면도 길을 잃어버리는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장면으로 시작되고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제 길에 대한 이제 메시지로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발견할 수 있는 독자가 있을까 모르지만은, 그래서 시작과 끝에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그 20대였잖아요. 그 시작을 한 게 책 20대 맞죠? 그 30대 어쨌든 결혼 전에 길을 찾는 그렇게 해서 집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방정환 연구는 그러면 그 시기에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길을 찾으면서 방정환의 길을 찾으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95년도에 길을 늘 어떻게 살아갈까, 길을 찾는 데 대한 이런 고민을 늘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승이 필요했어요. 나에게 좀 인생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스승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어딜 가나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없나 늘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교만했던지 정말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철학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95년도에 제가 스승을 만났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한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의 스승은 어린이다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았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찾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가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어린이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사건이 그때 이제 처음 이루어졌고, 그러고 난 뒤부터 스승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교만해서 스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를 내가 스승으로 모시면서 많은 스승님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창작에만 이제 사실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또 인생이 또 다른 급류에 휘말려서 방정환 쌤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내 스승을 어린이로 이렇게 모셔야겠다라고 그 지점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 준비된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주어지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려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연구도 이렇게 같이 어린이와 관련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재밌는데요? 네. 저는 이제 초록에 대한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은 초록이 있었나? 그리고 이게 이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초록에 대해서. 그 초록을 표현하고 하는 거에 많은 정성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초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초록은 생명이죠. 결국은 생명이고, 어떻게 보면 다양성. 우리는 초록색 하나로 그냥 초록색 싹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그 초록색도 가까이서 가보면 전부 자기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작품 안에서도 그런 어떤 뭐랄까, 항상 어떤 선택이 있어요. 선택.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고, 또 선택했을 때 또 자기가 또 새롭게 열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고를 찾아가는 그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길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써서, 우리가 이렇게 숲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불행의 길로 가는 거라 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 그래서 좀 더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늘 내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의 아이들이 너무 폭도 잘 못 밟고 그렇게 지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뭔가 숲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엄마 숲에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엄마랑 한번 숲에 가서 야 진짜 숲에 이런 생각이네, 이렇게 숲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숲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죠. 네. 책을 읽어보시면 그 마음이
마음을 잘 전달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그 어린이들도 나오잖아요. 어린이들 근데 그 인물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이렇게 그냥 이 눈, 코, 입을 눈앞에서 막 이렇게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어떤 그 모델로 정해놓은 어린이 인물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비법이 비법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예전에 어린이들하고 만나서 문예교실이라든지 글쓰기 교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이들을 어쨌든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고 왠지 다물은 약간 저의 어린 시절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고 제 어린 시절이 좀 반영된 거, 그 나머지 이제 아이들의 모습은 예전에 그 저랑 함께 했던 아이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다물과 작가님의 어린 시절과 어떤 부분이 그 애정이 많이 가나요? 마음이 가는 게 있잖아요. 혹시 상상하셨던 거 싶어요? 늘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뵀을 때는 올해 만났거든요. 올 초부터 만났는데 늘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 어떤 그 배려와 존중, 이게 그냥 몸에 이렇게 배어 있고 늘 이렇게 좋은 점으로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셔서, 어떻게 저렇게 그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는데 그 말 속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참 예쁘고 고운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어떡해. 제가 진심인데. 아니고 왠지. 네. 너무 진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상상도 못했고요. 네네. 그냥 진짜 진심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런 것도 내가 늘 이제 어린이들한테 배우려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별건 아닌 것 같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제 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쌀을 먹든 음식을 먹든 A에서부터 Z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이제 숲에서 그런 것들을 늘 생각을 보다 보니까 늘 나 자신이 진짜 너무 부족하고, 진짜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늘 어린이로부터 이제 배우려는 그런 마음, 내가 늘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비쳤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제 길도 작고, 또 거인 마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거인 마고를 이제 강화도에서 어떤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판타지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판타지는 어떤 현실의 문제라든가 한 사람이 처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의 공간, 판타지 세계에서 여러 것들을 겪으면서 해결하고 성장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마고를 깨운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마구가 뭔가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거인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일 수도 있고,
저는 어떤 마구를 뭐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문헌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신화가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단군 신화밖에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단군 신화는 국조 신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세운 이제 신화 이렇게 하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역사의 우리 일부분이죠, 그죠? 우리 신화를 배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창세 신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 신화가 있는 나라들은 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창세의 여 주인공이 있었다는 게 제가 굉장히 조금 작가로서 하나의 아주 메리트가 있는 그런 어떤 소재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봤을 때는 이 거인의 이 형상이 너무 재밌는 게 서양에서의 거인은 폭력적이고 남성적이고 막 뺏어요. 뺏고 자기가 막 지배자가 돼. 근데 마고한테서 제가 너무 이 마고를 꼭 주인공을 해서 내가 작품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여성이다. 여성이다는 거하고 이게 어머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뭘 파괴를 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성을 쌓는 거예요. 창조적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깊이 이제 인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인을 이렇게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런 거인이 평화로운 거인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크면 뭔가 그 아이가 커서 지도자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뭔가 큰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됐을 때 뭔가 지금과 같이 너무 경쟁과 너무 자본 중심으로 된 자기 이기주의에 충만한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상상에 의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지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이 시스템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조금 삭삭 웃는데 좀 사실은 좀 너무 정복적인가요?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가 바꿔야 우리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작품엔 전혀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평소의 생각이 아마 그렇게 좀 풀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게 이제 독자의 몫인 것 같아요. 마구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현재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 지금의 입시 교육제도가 또 중요할 수 있고 해서 독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또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고는 뭔지 나의 마고의 숲은 어떤 세상인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인물 속에 누구와 좀 닮았는지도 얘기해보고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아쉽나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어린이 책 사랑해주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숲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됐으면 좋겠고 마고의 숲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숲의 가치 그리고 숲이 얼마나 신비롭고 소중한지를 전해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꼭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